정경도 국방장관이 해군 작전사령부를 전격 방문해서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에 대해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올해 봄 부산항에 자위대 호위함을 파견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뒤 오늘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 협상이 잇따라 열리고 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두고는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35일 만에 일단 해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말 계획된 북미 2차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20년 이상 된 타워 크레인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는데 이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연식을 조작한 명판으로 갈아 끼우는 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단돈 몇만 원에 타워 크레인의 제조일자를 받고 만든 가짜 명판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후 해군 작전사령부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일본 해상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해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어제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초계기 기지를 방문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도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선 한 방위성 간부가 한국에 대한 피로증 때문에 일본 열도를 미국 캘리포니아로 옮기고 싶다고 한 발언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은 잇따라 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정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의 해군작전사령부 방문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초계기 기지를 방문하고 하루 만에 나온 맞대응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일본 초계기가 4차례나 우리 함정을 위협한 것을 심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말 든든하고 주어진 임무들 잘 수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대비태세 잘 유지하면서 정 장관은 일본의 초계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적절한 대응을 격려했고 현장 부대 지휘관들이 정말 절제된 가운데 냉정하게 적절하게 잘 대응해 준 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를 합니다. 일본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다양한 해상 경계 작전도 주문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 장관은 또 일본이 우리 군의 추적 레이더 조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우방국에 대한 비상식적인 언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정강현입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올봄 우리나라에서 열릴 국제해양안보훈련에 자위대 호위함을 파견하려고 했지만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위성의 한 간부는 한국에 대한 피로증 때문에 일본 열도를 캘리포니아 앞바다로 옮기고 싶다는 상당히 황당한 발언을 내놓은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 오늘 일면 기사입니다. 방위성이 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한국 부산항에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올해 4월 우리나라에선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국제해양안보훈련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일본의 호위함 파견은 이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레이더 갈등 때문에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축소하고 냉각기를 갖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방위성 간부의 황당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한국 피로증이 있다며 일본 열도를 미국 서해안의 캘리포니아 앞바다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간부는 또 그렇게 되면 북한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일본의 연이은 도발과 또 황당한 발언들, 그 배경은 뭘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백 기자, 네. 일본 열도를 미국 앞바다로 옮기고 싶다. 상당히 황당한 발언처럼 들리지만 일단 일본의 유력 신문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자, 어떨까요? 이거를 어느 한 방위성 간부의 돌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일본 간부의
한 명의 어떤 일회성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 도쿄특파원 등 취재진이 다른 부처 관계자가 취재를 할 때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 한국 근무 경험까지 있는 일본의 한 경제부처 관계자인데요. 이사를 갈 수 있다면 이웃 나라를 바꾸고 싶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 한국에 대한 불만, 즉 반한 분위기가 짙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마치 그러다 보니까 19세기 일본에서 있었던 우리는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 구미 유럽이 되겠다라고 했던 타라 입구 그런 게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는데 국제해양안보훈련에 호위함 파견하는 것을 취소하겠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훈련인 거죠? 예, 일단 4월 말에 계획돼 있는데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전후로 실시될 훈련입니다. 한미일 3국이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일본이 함정을 파견해서 제대로 참가를 할 경우에는 우리 한일 양국 관계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마저도 일본 측에서 지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방위 협력의 대상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인지 아니면 한일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단순히 좀 피하려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지 될 부분이긴 하겠군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계속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여당 내에서도 일본 초계기에 이런 위협 비행을 지적을 하면서요.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의 폐기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양국 간에 이런 협정이 잘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일본의 도발이 점입 가경이다 이런 겁니다. 예. 자, 지난 한 달 새에 아베 국내에서의 지지율이 4% 넘게 올랐다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런 어떤 국내 지지율이 올랐던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 일본의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에 맞춰서 돌출성 발언,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내놓고 반한 정서를 자극해서 일본의 보수 내지 극우 지지를 얻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지난 한 달간에 잠깐 도발 공세를 멈춘 듯 싶어 보일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계획된 듯이 위협 비행을 재개한다든지 공격성 발언을 일본 정부 관계자가 내놓는 것, 시간 딱딱 맞춰서 내놓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국제부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 여행객이 9년 만에 가장 크게 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꼬이는 한일 양국의 관계와는 별개인 모습인데요. 하지만 갈등이 계속 깊어지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입니다. 일본인 여행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거리에선 일본어로만 된 간판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大好きなアーティストがいるので、その人のミュージカルを見に来たりとかしてます。シアジュンス。 지난해 일본인 290만 명이 여행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 해 전보다 28% 늘었습니다. 증가폭으로는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한일 관계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일본인 여행객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정치 문제와 별개로 한국 문화를 즐기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そうしてるでももう来るの決まっててもうそんな旅行とかそれは別かな気にしない政治とは別かなそう楽しみに来ました 정치적인 면에서는 조금 갈등이 있거나 하는데 사실 관광업계나 문화 콘텐츠 쪽에서는 이렇게 막 많이 감소하거나 그런 면은 실감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여파 등으로 일본인 여행객 발길이 3년간 끊기다시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속단은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 증가세는 주춤했습니다. 지난해 5.6% 늘어나 증가폭으로는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자들과 마주친 자리에서 여러 질문에 길게 답을 하진 않았는데 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미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국과 같은 입장의 메시지를 전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뒤 오늘 오후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지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번에 2차 북미회담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앞서 강 장관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트랙 위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만 제재 해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양측은 최근 고위급 회담과 실무 협상을 통해 큰 틀의 교감은 이룬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두고선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핵 동결만으로는 북한과 딜을 할 수 없고 비핵화 최종 목표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게 최근까지 미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워싱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의미 있는 신호를 보내야 제재 해제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7번째 방북 신청서를 유보하는 등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에 대해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 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미국의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 사태가 해결되면서 연방정부가 정상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북미 2차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I am very proud to announce today that we have reached a deal to end the shutdown and reopen the federal government. 현지 시간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35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로 의회와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경장벽 예산은 얻지 못하고 민주당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백기투항한 셈입니다. 주요 공항들도 마비 조짐을 보이며 피해가 현실화되자 공화당 내부 반발이 커지고 여론 지지율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3주 시한부지만 임시 예산안이 상 하원을 통과해 연방 공무원 80만 명은 밀린 봉급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정상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2월 말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23일 중국 쿵시안유 부부장, 25일엔 러시아 모글로프 차관과 만나 협의도 끝냈습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비건 대표가 2월 초순쯤 김혁철 북한 협상 대표와 사실상의 1차 실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협상에 중국이 적극적인 관심은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미중, 한중 간 협의가 활발해지면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분야에서도 진전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어제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2-3차례 정도 더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달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재판에서 핵심은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느냐일 텐데 최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검찰은 남은 기간 동안 이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구속된 후 첫 주말을 맞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낸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추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고 변호인 접견도 주말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속이라는 첫 관문을 넘은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가운데 핵심인 직권남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직권남용은 불법적인 지시나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가 혐의자의 직권, 그러니까 일반적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어 실제 그 직권이 남용됐는지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석의 범위가 넓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은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반면 우병우 전 수석은 민간인 사찰 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혐의를 부인 중인 양 전 대법원장 측도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이 직권남용이 아니라며 검찰에 맞설 전망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타워 크레인 사고, 한 번 일어나면 큰 참사로 이어져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그러자 정부가 올 3월부터 20년 이상 된 타워 크레인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역시 꼼수는 대책보다 빨랐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선 제조 연도를 조작한 가짜 명판을 바꿔다는 이른바 명판가리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불과 5만 원 정도의 노후 타워 크레인이 신형으로 둔갑하는 현장을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명판 업체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상가. 한 가게에 들어가 타워 크레인 명판 복제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거의 목급은 안 되죠. A급으로 나온다니까. 가게 주인은 구석에서 각종 타워 크레인 명판 샘플을 꺼내 보여줍니다. 명판만 있으면 찍는 바로 되니까. 철판에 대고 몇 번 망치질을 하니 원하는 숫자가 순식간에 새겨집니다. 새 것으로 복제된 명판이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험하면은 중고 같잖아요. 아니면 뭐 그리스 같은 거를 조금 바른다든가 세멘가루 같은 걸로다가 약간 묻는다든가. 이렇게 제조 날짜를 조작한 명판 한 개를 복제하는 데 드는 비용은 5만 원 내외. 타워 크레인 그 타는 사람들도 알면서도 타는 거라 그래서 연식 뭐 땡기고 그랬다는 이거 만들어준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실제 타워 크레인 등 각종 건설 기계에 부착된 명판입니다. 제품 번호와 제조 연도 등 중요한 정보가 적혀 있어 허가 없이 떼어내면 위법입니다. 그런데도 타워 크레인 업자들이 명판 가리를 하는 것, 올해부터 시행되는 20년 이상 노후 타워 크레인 사용 제한 법안 때문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타워 크레인 10대 중 2대가 20년 이상입니다. 암암리에 명판이라도 갈아서 현장에다 넣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제대로 명판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거의 1000대에 가까운 장비가 적발되지 않을까요? JTBC 김태형입니다. 올 초 정부는 예방에 노력을 기울였더니 작년 한 해 타워 크레인 사망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만 없었을 뿐 위험천만한 사고는 계속 나고 있다는 게 현장 목소리인데요. 앞서 보신 명판 가리가 가능한 것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겠죠. 사고의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유를 이어서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경기도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갑자기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선 공사 중이던 타워 크레인이 꺾이거나 아예 전복돼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타워 크레인은 제작 연도나 수입 날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조작된 명판을 갈아 끼는 게 가능한 건 안전검사 기관의 허술한 관리 탓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검사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안전관리원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국토부는 허위 명판을 골라내려면 기계를 만든 제작사에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양각이나 음각으로 제작 연도라든지 또 시리얼 넘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교묘하게 또 이용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본다고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업계에선 관련법 자체가 지나친 규제라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문제없이 쓰던 기계를 갑자기 큰돈 들여 검사받고 또 폐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 거지 28년 된 것도 30년 가까이 된 것도 사용을 하고 그러면 30년 된 게 이상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냐? 아무 일 없었습니다. 법을 둘러싼 갈등과 관계 당국의 무관심 속에 안전만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로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얼마 전 입당한 황 전 총리가 책임당원이 아니어서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황 전 총리는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기류입니다. 출마 자격을 놓고 당내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주요 당대표 후보군들의 출마 자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선 다음 달 10일 당비를 내면 책임당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원 당규에 따르면 책임당원에 한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책임당원이 되려면 석 달 이상 당비를 내야 합니다. 황 전 총리가 입당한 지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 전까지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의 별도 의결이 필수적입니다.
사실상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황 전 총리의 출마 여부가 달려 있는 겁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탄핵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당에 대한 기여가 낮다는 점에서 황 전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뒤로 밀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당 지도부가 길을 열어 모든 후보들이 출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편법으로 책임당원 자격을 얻으면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황 전 총리에게 경고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불출마 입장을 거듭 밝히지만 그럴수록 관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잠재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청와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빨에 나갈 정도니까. 난 절대 안 갈 거야. 안 그래도 이빨 안 좋은데. 그러자 다시 한번 대선 불출마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유 이사장은 최근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는 공문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이사장에 대한 기대가 당분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유시민 현상은 이명박 정권 중반인 2010년 전후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유 이사장은 친노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지킴이를 자처하자 그때처럼 핵심 지지층의 기대를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자 다른 여권 주자들도 자기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설계안 발표를 놓고 김부겸 장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하자 박원순 시장은 곧바로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게 어딨냐고 맞받았습니다. 유 이사장에게 관심이 쏠리자 다른 경쟁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브라질에서 광산댐 3개가 무너지면서 흙더미가 마을을 덮쳐 300명 넘는 주민들이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9명이지만 실종자가 많아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구조대가 진흙 속에 갇힌 사람들을 꺼냅니다. 헬기까지 투입했지만 구조 작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집과 사람들은 순식간에 흙에 묻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주의 한 광산에서 댐이 무너졌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9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인명피해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군 병력과 헬기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너진 댐은 지어진 지 28년쯤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댐의 기반이 약해지면서 무너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당국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미나스 제라이스주에선 2015년에도 댐이 무너져 20명 가까이 숨지게 됐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출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50만 원 정도가 결제됐다는 문자가 날라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돈을 돌려받는 건 어렵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정재우 기자입니다. 직장인 박모 씨는 출근길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십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13차례나 날아온 겁니다. 산 물건은 별풍선 교환권 약 150만 원어치로 일종의 온라인 상품권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SNS에 제가 문자 넣었다니까요. 제 결제 안 한 건데요. 핑 당했다 가정하더라도 결제 부분을 한 번 더 막아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결제를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온라인 상품권은 인증번호만 있으면 곧바로 결제가 가능해 이미 상품권이 사용된 뒤였습니다. 결제는 엘페이라는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제가 이루어진 업체는 전산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시스템적인 해킹의 문제나 고객이 유출된 건도 아니고 말 그대로 어찌된 연유인지 저희도 지금 현재는 수사를 하고 있어서 업체 측에 확인해보니 같은 날 비슷한 피해가 7건이 넘었습니다. 해당 쇼핑몰이나 결제 업체는 수사가 진행돼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이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자신이 돌보던 젖머지 아이에게 욕을 해서 재판에 넘겨진 돌보미에게 법원이 1심이 내린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내렸습니다. 아이 엄마가 몰래 켜두고 간 녹음기에 욕설이 그대로 담겼는데 이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대구에서 돌보미 48살 A씨가 자신이 돌보던 10개월 비군이 계속 운다며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이 엄마가 집에 몰래 켜두고 간 녹음기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녹음 내용이 증거 능력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우는 비군에게 A씨가 욕을 한 행위가 대화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당시 A씨는 재판에서 비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인정했지만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면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가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욕을 한 것이므로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아이 엄마의 녹음 행위가 A씨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지도 않았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부들이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법원은 A씨에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45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친 큰 참사였죠. 철저한 보상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곳은 어떤 모습일지 구석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 년 만에 다시 찾은 화재 현장. 떨리는 손으로 국화를 놓으며 황망히 떠난 고인을 목 놓아 부릅니다. 잠깐 내 딸이 왜 저래 예쁜다. 화재는 1층에서 발생한 전기 합선 때문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삼켰습니다. 노인 환자와 의료진 등 45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쳤습니다. 병원은 흉물로 남았습니다. 병원 뒤로 와봤습니다. 그름 자국과 깨진 유리창이 보이는데요. 화재의 상흔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서워요만. 무섭고 저 앞으로 지나가기 싫어요. 찾는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인근 상가는 썰렁해졌습니다. 이렇게 약국과 식당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화재 당시 적극적인 지원이 약속됐지만 아직 희생자 5명은 보상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병원 건물과 시설이 줄줄이 경매로 넘어가 보상을 해야 할 병원 법인이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좀 암담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입법 예고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7달째 의견만 듣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나들목 근처에서 버스 2대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0명 정도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로를 바꾸던 관광버스를 뒤따라오던 광역버스 등이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넘어져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땅이 무너지면서 레미콘 차가 넘어진 걸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 택시기사의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진행됐던 택시노조의 고공농성이 510일 만에 끝났습니다. 전주 택시노조와 전주시는 완전 월급제 시행명령을 위반한 택시 회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하와이 항공 여객기가 기내에서 승무원이 갑자기 숨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현지 시간 24일 밤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 여객기엔 승객과 승무원 26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숨진 승무원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안지연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직거래 원합니다입니다. 예,
직거래 원합니다. 뒤에 청와대 모습이 보이고 무슨 선물 세트 모습이네요. 네, 청와대 설 선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청와대는 지난 22일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설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예. 가운데 보이는 술이 솔송주라는 술이고요. 이 경북 함양의 솔송주이고 경남 함양의 솔송주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담양의 다식과 약과 그리고 오른쪽에는 강릉의 고시볼과 아래는 보은 지역의 유가가 이렇게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먹음직스러운 게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뭐 술이나 이런 뭐 다식, 약과 이런 거는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릉의 고시볼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낯설군요. 네, 저도 낯설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새로 개발된 한과였습니다. 고시볼은 찹쌀을 숙성시켜서 만든 발효 과자였는데요. 한과의 세계화를 목표로 개발됐고 이번에 포함된 겁니다. 예. 청와대는 이번 설 선물 가격이 10만 원 가량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개정돼서 농축수산물의 경우 선물 상한이 10만 원으로 오른 만큼 이렇게 설 선물을 10만 원 가량의 금액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작년 설에 받았던 것보다 그러면 훨씬 더 가격이 좀 높아진 것 같은데 이 선물 누가 받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안지영 기자 혹시 받았습니까? 저는 못 받았는데요. 청와대가 밝히기를 국가 유공자를 포함해서 사회 배려증 10,000명에게 배송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이 청와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었고요. 그런데 선물의 수량이 워낙 제한돼 있다 보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중고 시장에서라도 사고 팔겠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비하인드 뉴스의 첫 번째 키워드가 직거래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65만 원에 거래가 됐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요. 10만 원짜리 상품이라 그랬는데 65만 원에 팔렸다고요? 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저희가 중고 거래 시장 이 온라인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물론 해당 게시물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45만 원 가량에 사고 팔겠다는 글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고가다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직거래를 원한다 이렇게 거래 방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 이 마치 예전에 대통령 시계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 기억나기도 하는데 그때처럼 이제 설 선물도 중고 시장에서 사고 팔겠다, 뭐 사겠다는 사람도 많고 또 팔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군요. 맞습니다. 청와대로서는 명절 선물이 그만큼 인기가 높다는 점에서는 나쁠 게 없겠지만 이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부분에선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대목일 텐데요. 그런데 청와대 선물을 놓고 비판이 나온 것이 또 있었는데 바로 녹색연합이었습니다. 예. 환경단체 녹색연합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녹색연합의 한 활동가가 이 청와대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지만 있는 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겁니다. 이 과대 포장을 문제 삼았던 건데요. 글을 보시면 이 쓰레기를 보면 차라리 보내지 마시라 이런 메모와 함께 반송하고 싶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저도 이 관련된 글을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좀 포장이 덜한 쌀 같은 걸 보내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로서 할 수 있는 지적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여기 보시면 댓글에 다 먹고 이렇게 징징대냐 뭐 이렇게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이 게시물을 올린 다음 날 사무처장이 나서서 유감스럽다면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의도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매 명절마다 청와대 선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해는 또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 또 기억을 하게 되겠군요.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장관과 스카이캐슬입니다.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모습인데 드라마 스카이캐슬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어제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결방이 돼서 오늘 방송 기다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들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 교육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교육과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좀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관련 영상부터 짧게 보시겠습니다. 항상 1등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제 생각이 옳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저게 이제 대학 이슈를 위해서 스카이캐슬 주민들이 독서 토론하는 장면 아닙니까? 맞습니다. 박 장관은 장관 이전에 연세대 교수, 벽학 교수로 재직했었는데요. 자신이 30년간 학교에 있었고 그래서 사교육 현실을 모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 스카이캐슬과 관련돼서 얘기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스카이캐슬이 현실에 있는 일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칼럼도 강남서 논술 교재로 쓰였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과장됐겠지만 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한 거군요. 자,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의 칼럼이 강남에서 논술 교재로 쓰였다는 내용도 재밌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연대 교수 시절에 지속적으로 자신이 쓴 칼럼이 논술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이런 얘기였던 건데요. 박 장관의 칼럼이 사용된 건 아마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이 칼럼 양이 논술량과 비슷해서 사용된 것으로 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걸 교재로 사용하는 건 저작권법의 위반이지만 고소를 하지 않겠다 이런 농담을 같이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비대해진 사교육 문제 그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시제도 절차가 복잡할수록 사교육 시장은 커진다. 그러니까 입시제도 절차가 간단해야 사교육 시장이 작아진다. 이렇게 자신만의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좀 돌이켜보면은 입시제도가 굉장히 복잡했다가 다음에 또 단순해졌다가 다시 복잡해졌다가 반복을 거듭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또 교육부 장관의 생각은 또 어떨지 법무부 장관의 사견인 걸로 그렇게 해석을 또 하면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주말인 오늘 미세먼지는 없었지만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차 풀릴 전망입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얼음 한 벽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할 때는 춥지가 않아요. 추위가 안 느껴져요. 얼음에 맞아도 아프지가 않아요. 갑자기 찾아온 한파는 모처럼 내린 눈을 꽁꽁 얼렸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 철원과 대관령 기온은 각각 영하 18도, 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원 경기와 충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까지 건조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은 영상과 영하권을 오갔습니다. 떨어진 기온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북서풍이 불어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내일도 서울, 광주 영하 6도, 춘천 영하 11도 등 추위는 계속 이어지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